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배진 초원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맑게 갠 날씨가 오래 계속된 다음이라야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이 유난히 돋보이는 7월의 어느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하늘은 맑았다. 아침 노을은 불 붙듯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붉은 빛으로 넘쳐 흐른다. 태양 또한 가뭄이 든 여름날처럼 자결하는 불덩이를 연상케 하지도 않거니와 폭풍이 오기 전처럼 흐릿한 자홍색으로 빛나지도 않는다. 다만 엷고 명랑한 빛을 바라면서 가늘고 긴 구름 뒤에서 서서히 헤엄쳐 나와 반짝반짝 빛나고는 다시 연보랏빛 안개 속으로 숨어버리고 만다. 이런 날만이 지닌 특징 있는 날씨였다. 그러자 길게 옆으로 뻗친 구름 위 가장자리가 넘실넘실 춤을 추며 반짝이기 시작한다. 그 섬광은 가공된 은빛과도 흡사하다. 그러나 곧 다시 춤추는 듯한 햇살이 넘쳐 흐른다. 이윽고 즐거우면서도 장엄하게 마치 하늘로 치솟듯이 거대한 발광체가 힘있게 떠오른다. 대낮이 되면 을의 둥근 뭉게구름이 여기저기 높이 떠있게 마련이다. 중심은 금빛 또는 회색이지만 가장자리는 흰빛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끝없이 넘실거리는 넓은 강가에 점점이 흩어진 섬처럼 깊고 맑은 푸른 물에 둘러싸인 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아득히 먼 지평선 근처에서는 구름들이 움직이며 몰려들어서 이미 그 사이에서 푸르름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구름 자체가 하늘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다. 태양의 온기와 햇살이 그 구름장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지평선 위의 하늘은 투명한 연보랏빛을 띤 채 하루 종일 변하지 않는다. 그 주위도 마찬가지다. 어디서도 비구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나기가 내릴 것 같지도 않다. 가끔 어디선가 푸르스름한 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 뻗칠 때가 있으나 그것도 간신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빗방울을 뿌려줄 뿐이다. 해질녘이 되면 이러한 구름들도 자취를 감추고 만다. 연기처럼 헝클어진 거무튀튀한 마지막 구름은 저물어가는 햇빛을 받아 장밋빛으로 물든다. 하늘로 떠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해가 저문 서쪽 하늘에는 잠시 동안 진홍빛의 저녁놀이 어두워져 가는 대지를 붉게 물들여준다. 그러자 조심스레 운반된 촛불 같은 저녁별이 수줍은 듯이 떨며 조용히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한다. 이런 날에는 모든 빛깔이 부드럽고 밝으면서도 선명하지는 않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상냥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또한 이런 날에는 몹시 더울 때도 있어서 비탈진 들판에서 무럭무럭 김이 피어오르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쌓였던 무더위를 쫓아버리고 만다. 그러자 회오리 바람이 일정한 날씨가 계속된다는 확실한 징조다. 길고 흰 기둥처럼 솟구쳐 올라서 밭을 지나 한 길 위를 맴돌며 지나간다. 메마르고 맑은 공중에는 약숙이며 수확한 볼이며 메밀 등의 냄새가 풍긴다. 밤이 되기 1시간 전까지도 습기라곤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 농민들이 곡식을 수확하기에는 더 이상 좋은 날씨가 없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날씨인 것이다. 바로 이런 날에 나는 툴라주의 체른에서 메딱 사냥을 한 적이 있었다. 날짐승도 많이 발견되고 사냥의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노획물로 가득 찬 불치, 총으로 잡은 새나 짐승 주머니는 묵직하게 나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벌써 석양의 붉은 빛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이미 해가 저문 후였으므로 햇빛은 없었으나 그래도 아직 햇빛의 반사기운으로 환했다. 싸늘한 그림자가 점점 넓게 하늘에 퍼지자 비로소 나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기다란 관목숲을 종종 걸음으로 가로질러 언덕배기로 올라갔다. 그런데 오른쪽에 조그만 참나무 숲이 있고 멀리 흰 교회가 바라보이는 낯익은 평원이 있어야 할 텐데 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알 수 없는 생소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발밑에는 좁다란 계곡이 길게 이어져 있고 맞은편에는 울창한 백양나무 숲이 병풍을 두른 듯 높이 솟아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걸음을 멈춘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런, 아주 엉뚱한 곳으로 나왔군. 너무 오른쪽으로 왔나 보다. 나 자신의 뜻하지 않은 실수에 놀라면서 나는 급히 언덕을 내려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축축하고 불쾌한 습기가 나를 둘러쌌다. 마치 음속이라도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골짜기 밑바닥에는 습기가 젖은 키가 큰 풀들이 상보를 깔아놓은 듯 희뜩희뜩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어쩐지 그 속을 걷는다는 것조차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 나는 바삐 맞은편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백양나무 숲을 따라 왼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걸어갔다. 박쥐들이 희뿌연 하늘에 신비롭게 원을 그리며 꿈속에 잠긴 나무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날이 저문 것을 뒤늦게 알았는지 매 한 마리가 둥지를 향해 바삐 서두르며 하늘 높이 날아갔다. 이제 저 숲 밖까지 가면 곧 길이 나오겠지. 일베르스타쯤이나 길을 돌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간신히 숲가에까지는 도달했으나 그곳에도 역시 길 같은 것은 없었다. 풀을 베다 남은 듯한 나직한 덤불숲이 광활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저 멀리 막막한 들판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낮에 걸었던 길을
기억 속에서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다. 아, 이건 바리인의 숲이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소리쳤다. 틀림없어. 저기 보이는 것이 신재예보의 숲이 틀림없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렇게 멀리까지. 이상한 일이군. 이제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길을 잡아야겠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계속 걸었다. 감목 숲을 지나 오른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비구름처럼 밤이 다가와서 점점 짙게 퍼져나갔다. 어둠은 밤의 습기와 함께 여기저기서 솟아오를 뿐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같기도 했다. 나는 풀이 우거진 어느 좁은 길에 다다랐다.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듯한 깨끗한 길이다. 나는 조심스레 앞을 내다보며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고요해졌으며 가끔 메추라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새 한 마리가 힘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 없이 나직이 날다가 나에게 부딪힐 뻔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향을 바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덤불 숲을 빠져나와 들판에 나 있는 새끼를 따라 계속해서 걸었다. 이젠 멀리 보이는 물체를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깜깜해졌다. 주위의 들판이 어슴푸레 보일 뿐 그 앞에는 음침한 암흑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며 뭉게뭉게 솟아올라서 시시각각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발소리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줄 모르는 공기 속에서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빛을 잃었던 하늘이 서서히 다시 푸르러졌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밤의 푸르름인 것이다. 조그만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며 밤하늘의 푸르름 속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다. 내가 숲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어둡고 둥그런 언덕이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나는 혼자 중얼거리고는 세 번째로 걸음을 멈추고 개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는 듯 노란 반점이 있는 영국종 사냥개 지앙카를 바라보았다.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영리하다는 이 개도 다만 꼬리를 흔들며 피곤한 눈을 끔뻑거릴 뿐 별다른 방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나는 개에게까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는 나갈 길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이 성큼성큼 무턱대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언덕을 돌자 그다지 깊지 않게 팬 낮은 지대가 나타났다. 그 주위는 온통 밭가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에 휩싸였다. 이 우묵한 낮은 지대는 가장자리가 비스듬히 경사져서 마치 큰 솥가도 같았다. 그 밑바닥에는 몇 개의 크고 흰 돌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마치 그 돌은 밀담을 하려고 이곳으로 기어 올라온 것 같기도 했다. 그만큼 이 낮은 지대는 기먹은 벙어리처럼 고요했던 것이다. 또 위에는 평평한 하늘이 음침하게 내리덮었으므로 나는 심장까지 움츠려드는 기분이었다. 무엇인지 조그만 들짐승이 돌 틈바구니에서 힘없이 구슬프게 울어댔다. 나는 서둘러 언덕 위로 되돌아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이젠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고 단념하고 말았다. 그래서 완전히 어둠에 잠겨버리고만 주위의 지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별을 따라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걸었다. 나는 한 발 한 발 간신히 발을 옮겨 놓으면서 30분 정도 계속 걸었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막막한 곳을 헤매는 것 같았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개미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이 연이어 나타나고 들판은 끝없이 멀리 퍼져나가고
덤불은 마치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르기라도 한 듯 불쑥 코앞에 나타나곤 했다. 나는 쉬지 않고 걸었으나 나중엔 너무 피곤하여 날이 셀 때까지 어디 좀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뜻밖의 무시무시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내디뎠던 발을 흠칫 뒤로 물렸다. 어슴풀에 내다보이는 밤의 정막을 통해서 멀리 발밑으로 펼쳐진 넓은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넓은 강이 반원형으로 굽이쳐 흐르면서 점점 멀어지고 강물의 강철빛 물결이 때때로 우둔한 빛으로 반사되면서 강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언덕은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그 거대한 윤곽이 푸르스름하고 공허한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보였다. 바로 나의 발밑, 절벽과 평원이 맞닿은 구석에 움직이지 않는 검은 거울처럼 광물이 괴어 있고 그 옆 낭떠러지 바로 밑에는 두 개의 모닥불이 빨간 불길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가끔 곱슬머리의 앞부분이 반쯤 밝게 비춰지기도 했다. 나는 마침내 어디를 헤맸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 초원은 우리 고장에서 배진 초원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곳이었다. 뒤늦게 위치를 알아냈으나 집에 돌아갈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캄캄한 밤중이기도 했거니와 지칠 대로 지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뜻 보기에 가축 상인인 듯한 그들 일행과 함께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무사히 아래로 내려갔으나 마지막 잡은 가지를 미쳐 놓기도 전에 갑자기 두 마리의 털복숭이 개가 심술궂게 지저대며 내게로 달려왔다. 모닥불 주위에서 어린애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리고 두 서너의 사내아이가 황급히 땅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들이 묻는 소리에 대답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내 옆으로 달려와서 곧 개들을 진정시켰다. 두 마리의 개는 내가 데리고 있는 지앙카가 나타나자 무척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들 옆으로 다가갔다.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축 상인이라고 짐작한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그들은 말대를 지키고 있는 이웃마을 농사꾼의 아이들이었다. 우리 고장에서는 무더운 여름밤에 말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풀어 기르는 습관이 있었다. 낮에는 파리가 귀찮게 굴기 때문이다. 저녁 때 말을 몰고 나와서 동이틀 무렵까지 돌아가는 것이 농사꾼 아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맨머리에 낡은 방코트를 입고 가장 날쌘 말등에 앉아서 즐겁게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며 손발을 흔들기도 하고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말을 몰았다. 뽀얀 먼지가 노란 기둥처럼 일어나며 한 길을 따라 흘러간다. 다정한 말발굽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말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간다. 선두에는 헝클어진 갈기에 우엉 열매를 단 밤생말이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쉴 새 없이 발을 바꾸며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나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그들 옆에 얌전히 앉았다.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곤 잠시 침묵을 지킨 채 내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는 말이 잎을 다 뜯어먹은 관목 밑에 몸을 놓이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전경이었다. 모닥불 옆에는 둥그렇고 불그레한 빛이 반사되어 어둠을 의지한 채 금방 꺼지기라도 할 듯 가물가물 떨고 있었다. 이따금씩 불길이 확 타올라서
관건 밖으로 반사를 던져준다. 가느다란 불빛의 혀는 앙상한 버들치를 삼켜버리고는 곧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러자 날카롭고 기다란 그림자가 순식간에 불빛 속으로 파고들면서 바로 모닥불이 있는 곳까지 공격해온다. 어둠이 불빛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가끔 불길이 약해지고 광권이 좁아지면 어둠 속으로부터 하얀 얼룩점이 박힌 밤색 말머리며 새하얀 말머리가 불쑥 기어나와서는 재빠르게 풀을 씹으면서 흐리멍텅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본다. 그러나 금방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만다. 다만 말이 풀을 씹는 소리와 콧바람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모닥불이 비치는 연못에서는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물건까지도 검은 장막을 들이운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지평선 근처의 숲이나 언덕은 기다란 반점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캄캄하지만 맑게 갠 밤하늘은 자신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채 우리 머리 위에 끝없이 높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다. 러시아의 여름 밤 공기, 말할 수 없이 상쾌한 밤 냄새를 들이마시면 가슴이 달콤하게 조여드는 듯한 심정이 된다. 주위에서는 아무런 소음도 들려오지 않는다. 다만 가까운 강에서 첨벙첨벙 큰 물고기가 뛰는 소리와 강가의 갈대가 밀려오는 물결에 흔들리며 살랑살랑 속삭이는 소리,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조용히 타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었다. 내게 달려들던 2마리의 개 역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개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못마땅한 듯이 졸린 눈을 가늘게 뜬 채 흘깃흘깃 모닥불을 곁눈질하고 때때로 유난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으르렁대기도 한다. 처음 얼마 동안은 으르렁대기만 했으나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듯 가느다란 소리로 낑낑거리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모두 5명, 페차, 파블루샤, 일류샤, 코스차, 바냐였다. 그들의 대화에서 나는 이 소년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제 독자들에게 이 소년들을 차례차례 소개하기로 하겠다. 먼저 제일 손이인 페차는 10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균형 잡힌 몸매에 얼굴은 좀 작았지만 아름답고 섬세한 윤곽을 가진 소년이었다. 아맛빛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눈은 빛났으나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표정은 즐겁게도 보이고 좀 어설프게 보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보건대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 같았고 말을 몰고 들에 나온 것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재미삼아 나온 것 같았다. 그는 가장자리가 노란 알록달록한 무명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조그만 새 외투는 소매를 걸치지 않은 채 그의 가냘픈 어깨에 살짝 얹혀 있었다. 푸른 혁대에는 조그만 머리빗 하나가 매달려 있고 목이 짧은 장화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2번째로 파블루샤라는 소녀는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에 잿빛 눈을 하고 있었으며 광대뼈가 넓고 창백한 얼굴에는 마마 자국이 있었다. 입은 큰 편이나 윤곽은 뚜렷했고 머리는 흔히 말하는 광주리처럼 크고 작달막한 키에 정말 볼품이 없었다. 이 소녀는 어디로 보나 용모가 깨끗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애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영리하면서도 정직해 보였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 흘렀다. 그의 옷차림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게 못되었다.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은 거친 대마로 만든 셔츠와 누덕누덕 기운 바지뿐이었다. 3번째 소년 일류샤는
아주 못생긴 편으로 매부리 코에 눈에는 총기가 없고 얼굴은 길게 늘어난 것 같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어딘가 모자라고 병적인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찌푸린 눈썹도 펴지는 법이 없었다. 마치 불이 눈이 부셔서 언제나 실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았다. 거의 흰빛에 가까운 노란 머리카락은 항상 기미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페르트 모자 밑으로 비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새 집신을 신고 발감깨를 했으며 허리를 세 바퀴나 감은 두꺼운 노끈은 깨끗한 검은색 옷을 간단하게 졸라매고 있었다. 그와 파볼류샤는 12살을 넘지 않은 것 같았다. 네 번째 소년 코스차는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생각에 잠긴 듯 하면서도 수심에 찬 눈초리가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바짝 여윈 조그마한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이고 다람쥐처럼 아래턱이 날카로워 보였다. 입술은 간신히 눈에 보일 정도로 얇았으나 그 대신 빛이 넘쳐 흐르는 크고 검은 눈은 신비로운 인상을 주었다. 분명히 그 눈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듯이 보였으나 적어도 자기 혀로는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작은 키에 몸이 약해 보이고 옷차림도 매우 허술했다. 마지막 소년 바냐는 처음에는 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너절너절한 거정 밑에 조용히 몸을 구부린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따금 아막빛 곱슬머리를 거적 밖으로 내밀 뿐이었다. 이 소년은 기껏해야 7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다. 이렇게 나는 조금 떨어진 관목 밑에 누워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쪽 모닥불 위에는 조그만 냄비가 얹혀져 있고 그 안에서 감자가 익어가고 있었다. 파블류사는 무릎을 꿇은 채 끓는 물속의 감자를 나뭇가지로 찔러보고 있었다. 페차는 외투 자락을 펼치고 턱을 괜 채 누워 있었다. 일류샤는 코스차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고 코스차는 약간 머리를 숙이고 어딘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냐는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자는 척했다. 아이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일 할 일과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이것저것 짓거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페차가 일류샤 쪽을 바라보며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 정말 넌 귀신을 보았니? 아냐, 보진 못했어. 사실 그건 볼 수도 없어. 일류샤는 쉰 목소리로 나직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얼굴 표정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난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그것도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지. 도대체 귀신이 어디에 있단 말이니? 낡은 제지 공장에 있어. 그럼 넌 공장에 다니니? 물론이지. 난 형 아부주시카하고 제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아, 넌 공장 직공이었구나.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귀신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페차가 입을 열었다.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는 형 아부주시카와 표트르 미에예브스키, 이바시카 코소이와 붉은 언덕에서 온 또 한 사람의 이바시카 수오르 코브이, 그리고 거기에 있던 다른 애들과 함께 공장에 있게 됐어. 모두 10명가량의 당번이 제지 공장에서 밤을 새우게 된 거야. 그렇다고 언제나 공장에서 자는 것은 아니야. 그날따라 감독 나자로프가 너희들 오늘 밤엔 집에 갈 필요가 없다. 내일 할 일이 태산 같으니 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라면서 붙잡아 둔 거야. 하는 수 없이 남아서 모두 함께 드러누워 있노라니 아부주시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 얘들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부주시카가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머리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어. 우린 아래층에 누워 있었는데 그자는 위층에서 물방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놈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판자가 휘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 우리 머리 위를 다 지나가자 갑자기 물이 쏴 흘러내리더니 물방아가 덜컹거리며 돌기 시작하는 거였어. 수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도대체 누가 수문을 열고 물을 떨어뜨렸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물방아는 잠시 빙글빙글 돌고는 뚝 멈춰버렸어.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2층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층계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니? 이렇게 천천히 말이야. 층계가 유령 발밑에서 우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어. 그 소리가 드디어 우리 방문 앞까지 가까이 들리더니 잠시 후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 모두 깜짝 놀라서 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또 갑자기 물통 옆에 있던 그 물주걱이 움직이며 위로 들려지는가 했더니 물통 속에 담겨지고 마치 누가 흔들기라도 하듯이 공중에 뜬 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 다음엔 또 다른 물통의 갈고리가 못에서 벗겨졌다가는 다시 못 위에 걸렸어. 그러고는 이번엔 누군가가 문 옆으로 와서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양의 울음소리처럼 큰 소리로 말이야. 우린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몸 밑으로 마구 파고들었지.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저런. 파벨이 말했다. 파벨은 파블류샤의 본명입니다. 그런데 왜 기침을 했을까? 모르겠어. 아마 습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잠시 모두들 말이 없었다. 어때? 감자 다 익었니? 페차가 물었다. 파벨이 감자를 쿡쿡 찔러보았다. 아니, 아직 덜 익었어. 저것 봐. 물고기가 뛰는구나. 강 쪽을 바라보며 파벨이 말했다. 아마 꼬치고기일 거야. 아, 저기 별똥별이 떨어졌다. 아이들이 모두 별똥별이 떨어진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번엔 내가 이야기할게. 코스차가 가냘픈 목소리로 잠시 동안의 침묵을 깨고 말했다. 요전에 우리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잘 들어봐. 그래, 어서 해봐. 페차는 마치 형님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들 가브릴라를 알고 있지? 우리 동네 목수 말이야. 그래, 알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늘 우울하고 말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다더라.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어느 날 그는 호두를 주우러 숲으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숲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대.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나 봐. 걷고 또 걸어도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러는 사이에 벌써 밤이 되어서 그는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어느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앉자마자 곧 잠이 들어버렸던 거야.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야.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는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또 누가 부르는 거야. 다시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 루살카가 앉아서 몸을 흔들면서 목수를 부르고 있지 않겠어? 루살카는 물의 요정입니다. 게다가 숨이 막힐 정도로 큰 소리로 웃기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달빛이 마치 대낮처럼 밝아서 무엇이든지 환히 보이더라는 거야. 루살카는 여전히 목수를 부르고 있었는데 온몸이 투명하듯 새하얘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잉어나 뱅어 아니면 붕어처럼 은빛으로 빛나더래. 목수는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 그런데도 루살카는 여전히 깔깔거리고 손짓을 하며 가브릴라를 부르더래. 얼빠진 목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루살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마 그때 하느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그는 재빨리 가슴에 성호를 그었대. 그런데 성호를 긋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다는 거야. 손이 마치 돌처럼 무거워 말을 안 듣더래. 어때? 굉장하지? 간신히 성호를 긋자 그제야 루살카가 웃음을 멈추고 벼랑간 엉엉 울더래. 요정은 울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그 머리털이 또한 대마처럼 새파랗더래. 가브릴라는 유심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야, 물귀신아, 너 왜 우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물의 요정은 당신이 성호만 긋지 않았던들 당신은 나하고 영원히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성호를 그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지낼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나는 그것이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 슬퍼하지는 않겠어요. 당신 역시 영원히 슬픔에 빠지게 만들 테니까요. 라고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대. 잠시 후 목수도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대. 그런데 그 후부터 지금까지 목수는 언제나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랬구나. 폐차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상귀신 같은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자의 영혼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쨌든 가브릴라가 귀신의 말을 듣지 않은 건 사실 아냐? 아, 그리고 말이야. 코스차가 말했다. 가브릴라의 말에 의하면 루살카의 목소리는 매우 가냘프고 슬퍼서 마치 두꺼비의 울음소리 같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다 하셨어? 폐차가 말했다. 그래, 난 선반에 누워서 끝까지 들었어. 이상한 일이야. 어째서 침울하게 지내야 할까? 그러고 보면 물의 요정은 목수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불렀을 거야. 그래, 마음에 들었을 테지. 일류샤가 맞장구를 쳤다. 물론이지. 물귀신들은 모두 그런 수법을 쓴다니까. 그럼 여기에도 물의 요정이 있을지 모르겠다. 폐차가 말했다. 아니야. 여기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데는 없는 법이야. 하긴 강이 옆에 있으니 혹시 모르지. 모두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멀리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길게 끌면서 울려왔다. 그것은 가끔 깊은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곤 하는 신비로운 밤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위로 올라가서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가는 조용히 퍼지면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귀를 기울여 들어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상한 메아리가 울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머나먼 지평선 바로 아래에서 길게 고함을 지르면 다른 사람이 살림 속에서 날카롭고 가느다란 웃음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냘픈 메아리가 강 위를 달려가는 것 같기도 했다.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우리에겐 하느님이 계셔. 일류샤가 속삭였다. 에이, 겁장이들. 파벨이 외쳤다. 뭘 떨고 있어. 봐, 감자 다 익었다. 아이들은 모두 냄비에 둘러앉아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파냐마는 옴짝달싹 하지 않았다. 아니, 너 왜 안 먹어? 파벨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러나 파냐는 거적 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냄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텅 비고 말았다. 얘들아, 너희들 아니? 일류샤가 말을 꺼냈다. 얼마 전 바르나치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둑에서 생긴 사건 말이지? 폐차가 안다는 듯 되물었다. 그래, 그 무너진 둑에서 일어났던 일 말이야. 거긴 정말로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음침하고 으스스한 곳이야. 사방에는 웅덩이와 골짜기 투성이고 골짜기 앞에는 언제나 뱀이 들끓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기해봐. 이런 일이 있었단다.
배차, 넌 아마 모를 테지만 거기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 빠져 죽은 사람이래. 그때만 해도 꽤 깊었나 봐. 지금도 그 무덤이 보이긴 하지만 거의 없어지고 흙이 조금 덮여 있을 뿐이야. 그런데 며칠 전에 말이야. 저택의 관리인이 사냥개지기 예르미를 불러서 예르밀, 우체국에 다녀와라 하고 말했대. 예르밀은 언제나 우체국에 갔다 오는 것이 일이었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개가 모두 죽었기 때문이야. 어떻게 된 셈인지 그 사람 손에만 가면 개가 배견하질 못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는 실력 있는 개지기였지. 솜씨도 대단했고. 어쨌든 예르밀은 말을 타고 우체국으로 떠났어. 그런데 시내에 머무르면서 술을 마신 탓에 돌아올 때는 제법 취해 있었다는 거야. 밤이긴 해도 주인은 달빛 때문에 화냈지. 예르밀은 둑을 건너가게 됐어. 길이 둑으로 나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예르밀이 둑을 건너려고 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의 무덤 위에 조그만 양이 보이지 않겠어? 예쁘장하고 털이 곱슬곱슬한 흰 새끼양 한 마리가 무덤 위를 걷고 있었던 거야. 그때 예르밀은 저놈을 잡아야지. 내가 안 잡아가도 다른 사람 손에 잡히고 말 테니 이렇게 생각하고 말에서 내려 새끼양을 두 손으로 안아 올렸대. 그랬더니 새끼양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예르밀이 그 양을 안고 말이 있는 대로 오니 말은 투레질을 하며 그를 피하고 자꾸만 목을 흔들더래. 그래도 간신히 말을 달래서 새끼양을 안은 채 말을 타고 갔다지 뭐야. 예르밀은 양을 가슴에 안고 뿌듯한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잠시 양을 내려다보았더니 글쎄 양도 물끄러미 예르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야. 개지기 예르밀은 기분이 좋지 않았대. 새끼 양이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다니 도대체 모를 일이군. 예르밀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털을 쓰다듬어주면서 바샤 바샤, 러시아 말로 양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니까 새끼 양이 갑자기 이를 드러내고 똑같이 바샤 바샤 하더라는 거야. 일류샤가 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두 마리의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납게 지저대면서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바냐도 거적 밑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파벨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개를 뒤쫓아갔다. 개 짖는 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졌다. 이윽고 겁에 질린 듯한 말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벨은 큰 소리로 세르이! 주치카! 하고 개를 불렀다. 잠시 후 개 짖는 소리가 멎고 파벨의 목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로부터 잠시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듯이 어리둥절한 눈초리로 서로의 모습을 더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모닥불 옆에서 멈춰섰다. 파벨은 말갈기에 손을 대고 사뿐히 말에서 뛰어내렸다. 두 마리의 개도 역시 모닥불 앞으로 달려와서 빨간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이며 털썩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뭔데? 아이들이 동시에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파벨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개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나 봐. 난 승냥이인 줄 알았지. 그는 가슴 가득히 숨을 몰아쉬며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파벨의 그러한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이 순간 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못생긴 얼굴은 황급히 말을 달린 탓으로 생기가 넘쳐 흐르고 가슴은 사내다운 용감한 의지와 꿋꿋한 결단성으로 불타고 있었다. 손에 막대기 하나 없이 더구나 밤중에 단신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늑대를 쫓으려고 말을 몰았던 것이다. 정말
훌륭한 아이로군.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너희들은 늑대를 본 적이 있니? 겁 많은 코스차가 물었다. 그런 건 여기 얼마든지 있어. 하고 파벨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놈들이 날뛰는 건 겨울뿐이야. 그는 다시 모닥불 앞에 등을 구부리고 앉았다. 땅에 앉아서 그는 텁수룩한 개의 목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개는 기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파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목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냐는 다시 거정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일루샤, 네가 한 말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페차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복한 농민의 아들답게 분위기에 맞게 장단을 맞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혹시 품위를 잃지 않을까 두려운 듯이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아까 개가 지저댄 것도 도깨비의 장난인가 봐. 그래, 나도 들은 말이지만 거긴 도깨비가 나오는 곳이라지 않아? 바르치나이 말이니? 그래, 거긴 정말 도깨비가 나오고도 남을 거야. 거기선 벌써 여러 번 돌아가신 전 주인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트로피무치 영감도 언젠가 한번 만난 적이 있대. 그가 이반 이바누치날이 땅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 영감이 그걸 물었대? 페차가 깜짝 놀라며 말을 가로챘다. 그래,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트로피무치 영감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그래, 나리가 뭐라고 말하더라니? 절단초를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절단초는 자물쇠를 여는 능력을 가졌다는 풀입니다. 그 절단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아주 나지막하게 구르는 소리로 들리더래. 도대체 절단초를 찾아서 뭘 하시렵니까? 이바누치라리 하고 다시 물으니까 무덤이 자꾸 나를 누르고 있어. 트로피무치, 너무 짓누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더래. 저런. 페차가 가볍게 몸을 떨면서 말했다. 좀 더 살고 싶은 모양이지. 거참 이상하구나. 코스차가 대꾸했다. 난 만성절이 아니면 죽은 사람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는 거야. 일류샤가 자신 있는 어조로 말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마을의 전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만성절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그 해에 죽을 사람을 볼 수 있어. 밤에 교회 현관에 앉아서 물끄러미 한길 쪽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해에 죽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 옆 한길을 지나치게 마련이거든. 울리아나 노파도 작년에 교회 현관에 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았대? 코스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처음엔 무척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더래. 다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셔츠바람에 사내아이가 한길에 나타나더래. 자세히 보니 이바시카 페도셰프였다는 거야. 올봄에 죽은 아이 말이니? 페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래, 그 이바시카 말이야.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대. 그래도 율리아나는 누구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나 봐. 그런데 다시 한길을 보니 이번엔 노파가 걸어오더라는 거야. 율리아나가 자세히 바라보니 하느님 맙소사. 걸어오고 있는 노파는 바로 자기 자신이더래. 바로 율리아나 자신 말이야.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페차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이야. 율리아나 자신이었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율리아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야 아직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송장이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잖아. 아이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파벨은 나뭇가지를 한 줌 불에다 던졌다.
나뭇가지는 확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새까맣게 그을어갔다. 탁탁 소리를 내면서 꺼멓게 타버린 나뭇가지 끝이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불빛의 반사는 경련하듯이 떨면서 사방으로 퍼졌는데 특히 위로 많이 그랬다.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반사되는 불빛 속으로 날아들었다. 비둘기는 타는 듯한 불빛을 온몸으로 가득히 받으면서 잠시 한 곳에서 빙글빙글 맴돌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사라졌다. 아마 자기 둥지에서 빠져나온 모양이지. 파벨이 말했다. 이제 뭔가에 부딪힐 때까지 날아다닐 거야. 그리고 부딪힌 그곳에서 밤을 새울 거야. 예, 파벨, 코스차가 말했다. 아까 그 비둘기는 정직한 사람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파벨은 또 한 줌의 나뭇가지를 불에 던졌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한참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파벨, 페차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샬라모모 마을에서도 하늘의 전조가 보였니? 해가 보이지 않았던 것 말이지. 물론 보였다마다. 너희들도 무척 놀랐지? 뭐 놀란 건 우리만이 아니야. 그전부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해오던 주인 나리도 막상 날이 어두워지니까 먼저 겁을 집어먹더라고. 이건 사실이야. 그리고 한여방에 있던 식모 할머니는 해가 없어지기 시작하자 벼랑간 부젓가락으로 병이란 병을 모조리 깨뜨리고는 난로 속에 처박았다는 거야. 말세가 왔는데 누가 이런 걸 먹는단 말이냐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수프가 막 쏟아지는 등 난리가 아니었어. 그때 우리 마을엔 또 이런 소문도 돌았어. 하얀 늑대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느니, 독수리와 매 같은 사나운 날짐승이 덮친다느니, 무서운 트리시카의 모습이 나타난다느니 하는 소문들 말이야. 그 트리시카라는 게 뭔데? 코스차가 물었다. 그것도 모르니? 일류샤는 흥분해서 말을 받았다. 트리시카를 모르다니.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 너희 동네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다름없이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구나. 트리시카라는 건 말이야.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에 나타날 괴물로 굉장히 이상한 놈이지.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거니와 손을 댈 수도 없대. 정말 이상한 괴물이지. 이를테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놈을 잡으려고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애워싸면 괴물은 곧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괴물을 잡기 위해 애워쌌던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 동료들을 때리게 되지. 감옥 속에 가두어도 그 괴물은 물이 먹고 싶다고 주걱 같은 것을 갖다 달라고 해. 그러고는 그 주걱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대. 쇠사슬을 묶어도 그놈이 손바닥만 치면 당장 풀려나고 만다는 거야. 이런 트리시카가 마을과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지. 그놈은 아주 장난을 좋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기 일쑤야.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저 당하고 있을 뿐이야. 그야말로 교활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정말. 파벨은 침착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결국 우리 마을에선 그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노인들은 하늘의 전조가 시작되는 즉시 트리시카가 온다고 했어. 드디어 하늘의 전조가 시작됐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길과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지. 너희들도 알겠지만 우리 마을은 훤히 트인 넓은 곳에 있잖아. 그래, 모두들 마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 마을 쪽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산비탈을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머리를 한 사람을 보는 순간 모두들 야, 트리시카 온다, 트리시카 온다고 비명을 지르며 제각기 도망을 쳤지. 촌장은 도랑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촌장 마누라는 대문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만 질렀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마당에 있던 개까지 놀라서 쇠사슬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숲으로 도망갔어. 구직하의 아버지 도로패치는 귀리밭에 들어가 앉아서는 메추라기처럼 우는 흉내를 내면서 설마 사람을 죽이는 악마라도 메추라기는 죽이지 않을 테지 하고 울었지. 이런 식으로 마을은 온통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상한 사내는 바로 우리 마을에 사는 비빌라였단다. 나무 항아리를 새로 사가지고 오는 길에 그걸 머리에 쓰고 왔던 거야. 아이들은 모두 한바탕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리고 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몸을 짓누르는 듯한 장중한 밤이 주위를 지배하고 있었다. 늦저녁에 습기 찬 냉기는 한밤중이 되자 건조하고 훈훈해졌다. 이 훈훈한 공기는 잠들어 있는 들판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동이틀 무렵이었지만 새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고 이슬이 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늘에는 달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달이 늦게 뜨는 시기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빛 별들은 끊임없이 반짝이면서 조용히 은하수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움직임이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면서도 병적인 외침이 2번쯤 계속해서 강 쪽에서 들려왔다. 그러다 잠시 후엔 좀 더 멀리서 들려왔다. 코스차는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건 무슨 소릴까? 저건 황새가 우는 소리야. 파벨이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황새? 코스차가 말했다. 그러면 파벨, 내가 어젯밤에 들은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아마 알 거야.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난 어젯밤 돌산에서 샤시키노로 가던 중이었는데 처음엔 마을의 호두나무 숲을 지나고 다음에는 초원을 걸어갔어. 저 골짜기 속에 있는 가파르게 구부러진 길 말이야. 거기엔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물구덩이가 있잖아. 너도 알겠지만. 거기엔 또 갈대가 빽빽이 우겨져 있어. 내가 그 물구덩이 옆을 지나려니까 갑자기 물구덩이 속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주 애원하듯이 슬프게 우우우 하고 말이야. 난 오싹 소름이 끼쳤어. 생각해봐. 시간도 늦은 데다가 그렇게 소름 끼치는 신음을 내니 말이야.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런데 그건 무슨 소리였을까? 재작년 여름 그 물구덩이에다 도둑놈들이 살림지기 아킴을 빠뜨려 죽였지. 파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그래서 그의 넋이 울고 있었는지도 몰라. 아,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커다란 눈을 부릅뜨는 코스차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난 그 물구덩이에서 아킴이 빠져 죽었다는 걸 몰랐어. 그것만 알았어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면 조그만 개구리였을지도 모르지. 파벨이 말을 이었다. 그렇게 처량하게 우는 개구리가 가끔 있거든. 개구리라고? 아니야, 분명 개구리는 아니었어. 개구리는 그렇게 울지 않아. 그때 강 위에서 황새가 다시 울었다. 에잇, 제기랄. 코스차가 얼떨결에 내뱉었다. 마치 숲귀신이 우는 것 같다. 숲귀신은 울지 않아. 그놈은 벙어리인걸. 인류샤가 말을 받았다. 숲귀신은 손바닥을 치고 나뭇가지만 꺾을 뿐이야. 그 이상은 아무 짓도 하지 못해. 그럼 네가 그 귀신을 보기라도 했단 말이니? 패차가 비웃듯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 보진 못했어. 그걸 보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본 사람들이 있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있는 농부가 귀신에게 홀려서 산속을 헤맸다는 거야.
똑같은 장소를 뱅글뱅글 돌았다지 뭐야. 결국 날이 밝아서야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대. 그럼 그 사람은 귀신을 봤겠구나. 보고 말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굉장히 크고 시커먼 놈인데 온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잘 알아볼 수가 없었대. 마치 달빛을 피하려는 듯이 몸을 감추고는 커다란 눈을 끔벅끔벅 가더라는 거야. 야, 그만둬. 폐차가 가볍게 몸부림을 치더니 어깨를 움츠리면서 외쳤다. 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놈들이 세상에 나다닐까? 파벨이 말했다. 정말 모를 일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엿들을지도 모르니까. 일류샤가 핀잔을 주었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저것 봐, 저것 좀 봐. 갑자기 바냐의 귀여운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저 별들 좀 봐. 마치 꿀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바냐는 생기가 도는 얼굴을 거적 위로 내밀고 조그만 주먹으로 턱을 괴고는 크고 투명한 눈을 위로 쳐들었다. 다른 소년들의 눈도 하늘로 향하더니 잠시 동안 눈길을 내리지 않았다. 얘 바냐, 폐차가 다정하게 말했다. 내 누나 안유특하는 잘 있니? 응, 잘 있어. 바냐는 좀 어설프게 대답했다.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 왜 오지 않는 거야? 나도 몰라. 꼭 놀러 오라고 해. 알았지? 그럴게. 내가 선물 줄 게 있다고 그래. 나한텐 안 줄래? 너도 줄게. 바냐는 한숨을 지었다. 아니, 난 괜찮아. 나보다 누나한테 줘. 우리 누난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바냐는 다시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파벨은 일어서서 빈 냄비를 손에 들었다. 너 어디 가니? 폐차가 물었다. 강에 물 들어가는 거야. 물이 마시고 싶어서. 파벨이 일어나자 개들도 일어나서 그의 뒤를 따랐다. 조심해라. 강에 빠지지 않게. 일류샤가 뒤에서 소리쳤다. 걱정하지 마. 얼마나 조심하는데. 물론 조심하겠지. 하지만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몸을 구부리고 물을 기르려고 할 때 물귀신이 파벨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지도 모르거든. 나중에 사람들은 조그만 애가 물에 빠졌다고들 하겠지만 사실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파벨이 갈대 속으로 들어갔어.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일류샤의 말대로 갈대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 코스차가 물었다. 그 바보 아콜리나가 정신이 돈 것은 물속에 빠진 다음부터라던데. 그래, 그때부터래. 요즘은 말이 아니야. 그래도 그전엔 꽤 예뻤다는데 물귀신이 그 애를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았어. 아마 물귀신은 그렇게 빨리 아콜리나가 구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 그러기에 강 밑에서 그 애를 놀게 만들었지. 나도 아이들이 말하는 아쿨리나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아쿨리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니는 앙상하게 야윈 처녀애다. 석탄처럼 새까만 얼굴에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언제나 이를 드러내고 한길 한복판에 서서는 몇 시간씩이나 발을 구르곤 한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손으로 가슴팍을 누르고 몸을 천천히 좌우로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 속에 갇힌 야수와도 흡사하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가끔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릴 뿐이다. 소문에 의하면 코스차가 말을 이었다. 아쿨리나가 물에 빠진 것은 애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던데. 그래, 그 때문이래. 혹시 바샤를 알고 있니? 코스차가 슬픈 어조로 물었다. 어떤 바샤 말이니? 폐차가 되물었다.
물에 빠져 죽은 바샤 말이야. 그 애 역시 이 강에서 빠져 죽었어. 정말 좋은 애였는데, 정말 좋은 애였어. 그의 어머니 페클리스타는 그 애를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몰라. 여름에 다른 애들하고 함께 바샤가 강에 목욕하러 갈 때면 그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어. 딴 어머니들은 빨래통을 들고 그 옆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바샤의 어머니는 빨래통을 내려놓고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바샤 착하지, 자 이리 와 바샤 하고 부르곤 했어. 그런데 어떻게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바샤는 강가에서 놀고 어머니도 그 옆에서 건초를 베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거품이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보았을 땐 이미 바샤의 모자만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뿐이었대. 그때부터 페클리스타는 정신이 나간 거지. 아들이 빠져 죽은 곳에 와서는 누워서 노래까지 부르는 거야. 너도 생각나지? 바샤가 늘 부르던 노래 말이야. 그의 어머니도 바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애타게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지. 아, 저기 파벨이 온다. 파벨은 물이 가득 든 냄비를 들고 모닥불 곁으로 다가왔다. 얘들아,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참 이상해. 뭐가? 코스차가 성급히 물었다. 바샤의 목소리를 들었어. 파벨의 느닷없는 소리에 모두 부르르 몸을 떨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코스차가 돌아가지 않는 혀로 말했다. 정말이야. 내가 물을 뜨려고 몸을 굽히는데 갑자기 바샤가 나를 부르는 거야. 마치 물속에서 바블루사, 바블루사, 어서 들어와 라고 하는 것 같았어.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 그래도 물은 떴어. 아니, 저런. 아이들은 성호를 그으면서 말했다. 그건 물귀신이 너를 부른 거야. 페차가 뭔가를 아는 듯이 덧붙였다. 우린 방금 지금 그의 바샤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 아, 이건 좋지 않은 징조야. 일류샤가 느릿느릿 말했다. 뭐 괜찮을 거야. 내버려둬. 파벨은 결단성 있게 말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사람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이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아마 파벨의 말이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 같았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듯 모닥불 앞에 드러눕기 시작했다. 저건 무슨 소릴까? 갑자기 코스차가 머리를 들어 양옆을 살피면서 물었다. 저건 도요새들이 날면서 우는 거야. 파벨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는 걸까? 겨울이 없는 나라로 가겠지.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있고 말고 저 머나먼 따뜻한 바다 저쪽에 있대. 코스차는 한숨을 내쉬고는 눈을 감았다. 내가 아이들하고 있은 지도 어느덧 3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마침내 달이 떴다. 그러나 너무나 작고 가는 하얀 달이었으므로 눈에 잘 띄지는 않았다. 너무나 가늘어 달이 없는 것 같은 밤이지만 역시 장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금 전만 해도 하늘 높이 반짝이던 무수한 별들은 어느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주위의 만물은 동이틀 무렵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적에 휩싸인 채 죽은 듯이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새벽녘의 깊은 꿈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주위의 공기에서는 이미 전과 같은 강한 향기는 맡을 수 없었다. 다시 공중에 습기가 퍼져가는 듯이 느껴졌다. 여름밤은 짧기도 하다. 아이들의 이야기도 모닥불과 함께 꺼져갔다. 개들도 졸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별빛을 통해 바라보니 말도 머리를 숙인 채 잠이 든 듯했다. 스르르 눈이 감기더니
나도 어느새 잠들고 말았다. 상쾌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눈을 떠보니 날이 새고 있었다. 아직 아침 노을은 없었으나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나마 주위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창백한 회색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싸늘한 빛을 띤 채 푸르렀다. 완전히 사라진 별도 있고 아직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도 있었다. 대지는 습기에 차고 나뭇잎은 이슬을 머금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활기 있는 음향과 목소리가 들려왔다. 습기 찬 아침바람이 대지 위를 서성거리며 이리저리 불어다니기 시작했다. 나의 몸도 가볍고 즐거운 몸부림으로 바람에 대답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꺼져가는 모닥불 주위에서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다만 파벨만이 반쯤 몸을 일으키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파벨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강변을 따라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내가 이 베르스타도 채 가지 못했을 때 이미 나의 주위에는 이슬 젖은 넓은 초원에도 눈앞에 보이는 푸른 언덕에도 모든 숲이란 숲에도 내 뒤에 길게 뻗은 먼지투성이 한 길에도 주홍빛으로 빛나는 덤부리에도 열버져가는 안개 속에서 수줍은 듯이 푸른 빛을 띤 시내에도 맨 처음에는 밝은 주홍빛으로 다음에는 붉은빛과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이 분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을 뜨고 노래 부르고 속삭이고 말하기 시작한다. 굵직한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사되어 다이아몬드처럼 여기저기서 반짝거린다. 상쾌한 아침 공기에 씻겨진 듯한 깨끗하고 맑은 종소리가 맞은편에서 울려온다. 갑자기 마음껏 휴식을 취해 생기가 가득한 한 무리의 말들이 낯익은 소년들에게 쫓기면서 쏜살같이 내 곁을 지나간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여기서 그 해에 파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다. 정말 가엾고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나도 멋지고 근사한 소년이었는데.